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발표가 됐어요. 하나는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 수요자에 맞춤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크게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쭉 있어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료집도 엄청나게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 간단하게 보면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청년 주거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고령 가구 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크게 네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상으로는 이제 주택을 100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빵 하고 터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공급 양인데 막상 내실 또 뒤져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 부동산의 스터디 강정호 선생님이랑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자,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발표되고 나서. 일단은 이게 항상 우리나라에 지금 네. 5개월 됐나요? 새 정부가 들어선지? 그렇죠. 네. 그 정도 됐죠. 5개월 만에 대책이 6번 나왔다고 그러던가? 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쳐. 네. 그리고 나오기 전에 국토부에서 자꾸 언론사 상대로 보도자를 이게 떡밥을 뿌리는 건지 뭔지 네. 언론에서 이번에 이거 나올까? 저거 나올까? 이거 나올까? 저거 나올까?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가 나올지를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다루고 했던 내용이 이만큼이었으면 네. 나온다 자꾸 말을 하니까 네. 낼게요는 한 거야. 근데 원래 9월에 낸다 그랬는데 그렇죠. 11월 다 가기 전에 겨우 냈잖아요. 근데 이만큼을 낼라 그랬는데 아예 대책 그 자료도 나오잖아요. 이건 다음에. 이거 뭐냐면 한 3분의 2 정도만 대책 준비하던 것 중에 3분의 2 정도만 일단 내고 네. 3분의 1 정도는 빼놨는데 네, 그렇죠. 그 3분의 1이 사실은 안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제일 주시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빼놓고 3분의 1을 내놨다. 그럼 분량 자체는 3분의 2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분량이 쓸모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다수의 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주거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우리의 5년간의 계획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 3분의 1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궁금했던 거고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그래서 보도자료나 언론에서 계속 얘기 나오던 건 이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포인트가 맞춰진 건 이 3분의 1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다 빼놓고 나오니까 그렇죠. 그랬던 게 하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파리부동산 대책 전에 8월 1일 그때 이제 막 갑자기 그렇죠. 몇 장이 돌면서 난리가 났던 것처럼 7장이 초기 7페이지가 나왔는데 그 내용에 엄청 충격적인 타이틀이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호 공급. 그렇죠.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난리 났었어요. 공급의 폭탄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와 이제 또 공급 물량 떨어지면 난리 나겠구나. 그렇죠. 이제 그런 공포감이 있었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그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사실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빠졌다.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빠졌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별별수다 진행을 하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표가 된 거라 반쪽짜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뭐 반쪽짜리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아니죠. 중요한 게 빠졌다. 그러니까 네. 공급에 대한 네. 부분은 정부가 공급 네. 물량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반쪽짜리죠. 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과 공급에 대한 그렇지. 부분인데 수요에 대한 공급 부분만 대책이 있었으니까 빠져. 그렇지, 공급 그렇지. 못하고 그렇죠. 반쪽짜리지. 오케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화로 대책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련돼서 우리 강 소장님 언급하셨던 3분의 2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공급의 포커스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거죠. 완벽하게도 아니야. 왜 왜냐하면 아니죠? 네. 공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게요는 했는데 네. 어디에 어떻게 할게 얘기는 네.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다 했지. 그 정도면. 그거 아니죠. 40개의 그러니까 공급을 그 내용도 몇 면을 보면 네. 기존에 이제 이미 지정해 놨던 공공주택 지구들 이제 그렇게 공급할 물량들에다가 뭐 어떻게 이걸 좀 배정을 어떻게 바꾸고 하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제 사실은 주요 포커스들 말 그대로 기사를 보는 주요 어떤 수요층들이 보는 거는 그래서 공공주택지구를 어디를 추가할 건데 얘기였는데 40개 정도를 추가할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40개 네. 정도를 추가할 발표가 거라 됐죠. 그랬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9개 정도만 일단 9개 먼저 보시고요. 네. 나머지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해서 나머지가 다 빠졌고 그다음에 그 9개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은 8개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8개 중에서도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지역들은 또 제한적 굉장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신경을 그래서 안 다 쓴 투 것 비 같아요. 컨티뉴드야. 다음에 알려줄게요. 일단은 좀 기다려보세요. 뭐 이런 큰 방향성만 제시한 거죠. 그래도 나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전에 발표되면서 사실 이번 대책에 관련돼서 시장의 반응 자체는 강남권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현재는 지배적이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신도시 지정하고 택지지구 공급을 할 때는 수도권 중에서도 사실 서울과 가까운 쪽이 아니라 굉장히 먼 쪽이었는데 서울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이번에 위례 신도시 때문에 많이 커졌죠. 아니 근데 그거는 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처럼 신도시를 지을 거면 택지개발촉진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신도시 지정을 크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법이 그린벨트 풀어서 하는 무슨 공공주택법, 공공주택 촉진법이 뭐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런 걸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그 규모 지구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못하고 네. 그다음에 공공주택 비율을 뭐 50% 이상 그러니까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 또는 분양이 50% 이상 돼야 되는 주택 지구들만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다 고만고만한 거 이렇게 쪼개서 넣는 대단히 큰 신도시는 이번에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도 가장 큰 게 지금 남양주 진적 같은 경우에 3,153세대 공급하겠다라고 얘기 아니야. 나온 게 아니야. 아니에요. 12,000 정도 돼요. 12,600 정도 돼요. 그래요? 거기 3,000 얼마 써진 거는 12,000 얼마 중에 3,000 얼마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그 옆에 써진 그렇군요, 숫자는 그렇군요. 네, 신혼희망타운의 숫자고요. 예. 네. 요번에 그래서 그 대책 나오고 나서 그 남양주 쪽이 근데 저는 뭐 그 약간 얘기가 새는 것 같은데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남양주에 이제 신도시들이 이전에 지어진 데부터 있었잖아요. 네, 구리 그렇죠. 갈매도 이번에 커졌어요. 네. 그래서 갈매 있던 게 갈매역 서쪽으로 해가지고 늘어나면서 갈매도 규모가 한 10,000몇천으로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위에가 별내거든요. 네. 그 별내 옆에 지금 진접 2가 이번에 한 12,600이고 그 옆에 그렇죠. 보면 그 다산 진건 있고 진건 지금이 또 옆에 중앙에 보면 그 부영 아파트 있는 데랑 포함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또 그 서쪽으로 가면 네. 저기 뭐더라? 부천. 갈매 저거 뭐가 있어요? 갈매가 아니라 구리 토평. 구리 토평. 예, 그 수택, 구리 수택 그쪽 재정비 촉진은 그러니까 그 일대들이 굉장히 규모가 이 지구들이 붙으면서 되게 커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또 경기도권에서는 보면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이 또 덜어 나오더라고요. 여기다 공급을 이렇게 더 때려 넣으면 요새 지금 뭐 입주 물량 쇼크에 뭐 그렇죠, 물량이 그렇죠, 쏟아지면서 가격이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네네. 여기다 아파트를 더 그렇게 때려 넣겠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말도 한편으로 나오긴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몰렸어요, 그렇죠? 서북 쪽으로. 그쪽이 네. 좀 요번에 물량이 많고요. 많이 물렸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보면 사람들 관심 있게 보는 게 네. 뭐 그 성남 쪽에 예, 금토, 예, 그리고 위에 가면 이제 복정,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데들이 신규 나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경 썼다고 느껴지는 게 위례 신도시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예, 남서부권, 그렇죠. 남동 동남권, 예. 네네, 동남권으로 굉장히 위례 신도시와 가까워요. 근데 위례 신도시 가격이 꽤 나가니까 지금 벌써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황금알 났네 로또 청약 통장 이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니까. 원래 공공주택지구는 이제 공공주택지구 안에 공급되는 물량들은 이제 그러니까 공공에서 분양해서 소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 우리 옛날에 주택 청약 저축 써서 넣듯이 그렇죠. 회차 오래 넣은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도 그런 알짜 이 옛날의 보금자리 주택, 공공주택 지구내 공공 분양 아파트들은 들어가기 힘들었죠. 그렇죠. 힘들었죠. 뭐 20년 넣어야 되고 뭐 20년 납입한 사람들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또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네. 하나는 강남의 대체 수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위례하고 가까운 곳에 지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 강남에 대한 대체 수요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이 옛날 방식으로라도 똑같이 청약저축을 넣고 당첨이 돼서 가격이 프리미엄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면 더 많은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성남 지역이죠. 네, 뭐 국토부 장관도 별도로 언급했다. 뭐 이렇게 해서 벌써 떠드는 것 같은데요. 성남 쪽에 네네. 저 사실 보도자료만 보고 기사는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지구지정 이제 앞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발표할 40개 지역들 그 안에 수도권이 한 1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량 자체가. 네네. 근데 그게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몇 년 뒤에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금토 나오니까 받아야지. 그렇죠. 언제 나올지 몰라.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이 벌써 과거에다 지정됐던 애들이 지금 이제 나온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정하면 앞으로 몇 년 이 텀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책에서도 얘기할 때 이게 2022년, 2023년 가면 공공주택지구들 물량들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들을 좀 땡겨서 앞으로 조금 비축해 놓는 그런 의미 개념으로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공공주택지구들의 어떤 물량을 가져 나가겠다 이런 거고, 그 안에 민간 분양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100만 호 아까 얘기한 100만 호의 내용 중에 보면 공공 분양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15만 호 정도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중에 수도권 물량은 한 10만 정도 물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이드로 공공주택지구를 짓게 되면 민간 분양 물량들 있잖아요. 네. 그 물량이 보니까 한 2016년, 17년이 한 4만 6천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외워서 하는 게 지금 그냥 봤던 거 생각나요. 그것도 앞으로 매년 한 6만 이상으로 해서 더 늘려 나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 분양 물량도 그렇게 한 만 얼마씩은 연간 늘릴 수 있도록 좀 공공주택지구 물량들을 좀 짜내서 일반 분양 물량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게 좀 정리를 하자면 동북 쪽에 남양주 구리 쪽으로, 그다음에 동남 쪽으로 해서 성남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부천 쪽. 원종 네. 일부 있죠. 부천 쪽은 뭐 지금 뭐 그동안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가 이번에 발표되면서, 근데 저도 지역을 봤는데 그게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원종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 자체, 그리고 원종 거기가 이제 예전에 뉴타운 얘기 많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강도 그 부천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하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막 훑고 다니던 지역인데, 그래서 기존 주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인근에 넘어가는 경계 쪽에, 그러니까 마곡 바로 밑에 쪽이에요. 김포공항 밑에 쪽으로 해서 가는 그 부분에 이제 일부라서 그렇게 규모가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도 오랜만에
서쪽으로 네, 이런 것들이 지정 발표가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심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남쪽으로 과천이 조금 또 뜨겁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천은 이제 원래 분양 나올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계속 정부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하면서 이제 그 안에 신혼희망타운을 시범으로 넣을 거다. 네. 이게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낼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9월달에 처음 얘기가 나왔고, 네. 신혼희망타운이 뭐냐 그랬더니 보육, 자녀들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소형 주택들을 모아놓은 단지들,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단지들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일종의 요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 앞서서 얘기한 3분의 2에서 얘기한 게 청년,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다라고 해서 이게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고령자 그리고 저소득층이거든요. 이 신혼부부 특화로 맞춤형으로 집도 이렇게 좀 쉽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라고 내놨던 부분이고, 이제 그것들이 신혼희망타운 공급되는 지역들이 당장 이건 내년에 나오는 거니까 꽤 많고, 그 중에서 이제 눈길이 가는 지역이 과천의 과천 지식정보타운 맞나? 아무튼 거기 그리고 이제 과천 주암지구라고 그 양재 코스트코 가면 그 바로 밑에 쪽이에요. 네. 거기가 원래 뉴스테이 가는 데였는데 지금 새 정부 요번에 뭐 대책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테이라는 거를 없애고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법이 있어요. 우리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 이거를 다루는 네. 그 내용 중에 사업 방식 중에 보면 이제 뉴스테이 사업 방식, 기업 임대 방식으로 뉴스테이가 있는 건데 뉴스테이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한테 니네가 임대해라. 기업들 니네한테 땅을 좀 싸게 줄 테니까 니네들이 이거 집 지어서 싸게 좀 임대해라고 해놨더니 비싸게 받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뉴스테이를 없애고 공공 지원이라 그래서 이제 공공 지원 주택이라 그래서 한 연간 4만 호씩 5년간 20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사실상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2030 같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이든 민간이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건 좋은데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료도 시가보다 낮추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앞서서 얘기했던 그 배려가 필요한 계층들한테 이렇게 입주 조건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싸게 임대를 놔라. 대신 짓는 건 니네가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델 도입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났더니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럼 40, 50대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40, 50대 무주택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죠. 많아요? 뭐가 40, 있어요? 50대 무주택자는 가점이 높잖아요. 가점 통장을 가점을 써라? 그렇죠. 가점이 높잖아. 네.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배려라고 하는 거는 그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은 가점 통장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특례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어그로 생각해 보면 요즘 결혼 정년기가 늦어져가지고 다들 3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솔직히 무슨 집에 대한 미래 결혼 후에 청사진을 위해서 처녀 총각 때 청약 통장을 부어갔던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결국 결혼하고 나서 그건 아니야. 그러면 30대 후반에 결혼하면 요번에 지금 특별 공급 기껏도 늘어나거든요. 나이 제한이 아니라 결혼 후 제한이잖아. 결혼 후 7년 이내에 무자녀까지 되는 걸로 신혼부부 특공도 늘어나고 민간주택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로 물량을 늘리기. 여기 잘 보면 지원이 39세까지예요. 그거는 청년. 네. 그거는 청년에 대한 배려가 그런 거고 신혼부부 특공은 또 다른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면 45살이라고 하더라도 39에 결혼하면 신혼부부 특공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
근데 소득 기준에 사실 지금 신혼부부 특권 같은 경우는 또 소득 기준이 문제라서 7천만 원 뭐 그거 얘기하는 건 거죠? 그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까지만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준 자체가 그게 뭐예요? 도시근로자 소득 100%.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뭐 3인 가족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488만 몇천 원인가 그래요 월. 근데 이제 그게 1년 차만 5,800, 뭐 네. 5천 몇백만 원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소득이 넘어가면 신혼부부 특공 대상이 안 돼요. 아, 그것도 소득 안 제한이 돼요? 있어요. 예, 맞벌이면 그거에 120%.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공을 쓰고 싶어도 소득이 많아서 못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되게 많은 게 아니라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있는데 있어요? 이제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신혼부부 특공도 안 되고 이제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점도 안 되고 하니까 기존 주택을 사야 되는 청약에서 배제되는 어떤 그런 계층이 일부 있는 거예요. 소득 때문에. 소득 때문에. 예, 그 소득 문제, 소득이 많은 사람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그냥 일반 뭐 2억대, 3억대, 4억대 이런 주택의 특공 말고 참 희한하다. 고가 주택 특공에서 문제가 돼요. 돈이 없는데 예. 대출도 안 해주는데 예. 혜택도 안 주면 왜 대출은 어쩌자는 많이 해주죠. 대출 어떻게 해줘요? 그 다주택자가 대출이 많이 줄어든 거지. 네. 1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이 막 그렇게 많이 축소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출 자체가 다 줄어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예. 대출이 막 줄어든 건 아니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많이 줄여진 거지고 뭐 최초 구입이라든가 이런 네.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오히려 그런 사람들 거는 무주택자들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뭐 대출 플랜들이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가이드를 좀 해줘야 돼서. 그렇군요. 자, 청년에 대한 부분은 그랬고 39세 제한이었고 신혼부부에 대한 거는 소득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또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번에 택지지구 지정을 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거에 대해서 또 이슈화돼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게 한 10년 전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택지를 공급할 만한 땅이 없으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이 결국은 그린벨트의 투기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촉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몰라. 저는 동감하거든요. 난 잘 몰라. 왜냐하면 토지 투자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토지 투자를 통한 그러니까 그린벨트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부동산 처음 배울 때 그런데 수용되는 토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미가 없다. 그 그렇죠. 옆에 토지가 재미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가서 산다고 하는데 그린벨트도 엄청 비싸지 않나요? 지금도 그 얘기들 나와요. 뭐 얘기 나오냐면은 그 뭐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지 살고 있는 원주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근데 그거는 보상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본인들의 터전만 잃을 뿐이지 개발의 이익은 향유할 수 없다. LH가 다 독점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 사실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 욕을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가요? 그 법을 도입한 게 이명박 대통령이니까. 그거 보금자리 주택이란 거 개념을 만든 게 이제 그거에 의해서 택지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집값이 불안하고 하니까 다시 이게 뭐 공리라 그러나요? 일종의 공리 목적으로 이렇게 주택 공급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겠다. 뭐 그런 취지인 걸 테니까. 그러면 괜찮다? 난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까지 내가 할 만큼 나는 철학적이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 먹을 게 이게 있으면 역효과는 일으킬 것 같아.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린벨트가 안 풀린다 생각하고 사실상 가격이 낮잖아요. 그 그린벨트가 풀려질 수 있고 풀려져서 개발로 이용이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면 지금 사실 계속 얘기 나왔었던 지역은 안 올랐지만 그 언저리의 땅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것처럼 또 풀려질 수 있다,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 하면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토지 투자 공부를 하라 이거네. 해야죠.
진짜 돈 있는 분들은 땅땅거리고 산대잖아요. 나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 개인적으로 토지에 대한 투자는 여유 있는 분들이 그냥 묻어두기식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보신다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네. 네? 뭐 그렇다고 뭐 그린벨트를 사라 마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 그 주변이 어디가 될 거다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빠졌던 3분의 1에 대한 부분이죠. 네. 강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3분의 1 빠진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빠진 게 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대놓고 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번 대책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네.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다 빠졌죠. 빠졌고요. 네. 그래서 계속 언론 언급되던 뭐 계약갱신 청구권 그렇죠. 문제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었고 뭐 나중에 얘기한다고 12월 안에 진짜 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그렇죠. 대한 당근 혜택 부분을 어떤 걸 줄 거냐, 또 안 하면 어떤 채찍질을 가할 거냐, 주택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해서 뭘 할 거냐. 맞아요. 예, 그게 그 핵심이 부분, 그 두 개가 두 가지로 사실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공공 부분은 사실 시장하고 따로 놀던 시장이에요. 저는 어떤 조건이 돼야지 그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행복주택에 월세 내고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그리고 저는 뭐 집을 짓거나 시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공공지원주택이라고 하는 뭐 땅 사서 그런 준공공 임대 형태로 해가지고 지으면 용적률을 더 받아준다면 어쩐다라는 부분도 사실 잘 몰라요. 네. 왜냐면 그런 거 짓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고 그거야 아니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 나온 대부분은 사실 저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랑 상관 있는 건 뭐냐면 빠진 거? 그렇죠. 주택임대 사업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제 낼 거예요. 낼 건데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정도에 주택임대 사업자 낼 것 같아요. 뭐 무조건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면 뭐가 어떻게 바뀌나 궁금하죠. 그렇죠. 궁금하죠. 없어 얘기가. 그러니까 일단 그게 빠진 것도 첫 번째 궁금한 그렇죠. 부분이고 결국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든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든 지금도 세입자들이랑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규제가 될 것이냐 강제가 될 것이냐 당연히 난 이해관계이니까 궁금하죠. 근데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 두 부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되게 궁금해하는 거고 이제 그 대책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파리 대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이었고요. 이건 공급 측면에서는 이번에 12월 1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파리 대책 때 소극적이었던 부분들은 수요에 대한 부분 억제는 있었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12월 1일 대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사람들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상 빼버렸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뭐 그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 2+2에 대한 부분들도 싹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도 싹 빠져 있어요. 이 부분들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발표를 해야 되긴 되겠는데 이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이거 건드리자니 시장에 주는 영향과 아니야. 파급이 후속 네. 얘기 나온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요. 네. 12월 안에 낸다 그랬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준비가 다 안 돼서 그렇죠. 일단 일부만 9월 달에 내겠다고 했던 내용인데 이제 너무 밀리니까 일부만 내놓고 일부는 12월 안에 낸다고 해서 그냥 일단 요거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 이렇게 하면서 네. 간 보면서 준비되면 내놓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발표된 대책 자체가 전 소극적이라고 보거든요. 뭐 공급 측면에서는 적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 큰 시장이라는 움직이는 틀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제 강남 아파트 가격이 결국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었는데 아니요. 그 부분이 더 사실은 저는 그게 뭐냐면 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책으로 기획된 게 아니에요. 공급주택인데 어떻게 부동산 대책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이번 대책은 네. 이 대선 때 네. 주거 복지 말 그대로 사회 이 제목을 보시면 네.
앞에 내용은 내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아니 방향 정책 방향? 맨 앞에 표지 보여주세요.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이라고 돼 있어요.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그러니까 뭐냐면 네. 주거 사다리 구축 말 그대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들에 대해서 임대료 싸게 사시면서 돈 좀 모으셔가지고 주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세요. 그 구축을 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부동산 대책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 복지 차원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책이었고, 이게 그러니까 그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을 이제 이렇게 구체화하기 위한 걸로 계획된 건데 그 와중에 집값이 막 폭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도 일부 좀 낑겨져 있는 그런 모델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파리 부동산 대책 이런 애라고는 약간 궤를 달리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다르게 봐요. 왜냐면은 이렇게 집권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었지만 이거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꾸 시그널을 계속 줬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안 해도 됐을 건데. 아니지. 앞으로 5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이 계획이 보면 네. 앞으로 내년에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임기 내에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이걸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강 소장님 보기에는 네. 이 정책 자체는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기 위한 주거에 대한 어떤 국토 주택에 대한 부분, 주거 복지에 주거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 이거 지금 그래서 자료 보시면 80페이지짜리 네. PDF 파일이 나왔지만요. 그 외에 별도로 주거 복지 로드맵 사용 설명서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청년이에요? 당신이 신혼부부예요? 당신이 고령층이에요? 그럼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라고 해서 당신의 월세가 얼마 정도면 뭐 당신이 뭐 어느 정도면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설명서 파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요층에 맞춰서 내놓은 대책이에요. 그게 되게 좋게 대부분이야. 보신다, 네. 진짜.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게 왜 굳이 이거를 그렇게 서둘러서 발표한다고 옛날부터 그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어우러져서 얘기가 나오고 왜 이걸 서둘러서 이렇게 발표했을까에 관련돼서 저는 한편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에게 어떤 계층에 대한 차이, 위화감 조성 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인식과 이미지로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재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뭐 예를 들어 화내지 마라, 썩내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어떤 당근 같은 거?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가 필요한 당신 계층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유도해 나가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주거 복지를 이뤄 나가려고 하니까 이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런 시그널을 주고자 하는 게 사실은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맞죠. 그렇죠. 네, 맞죠. 근데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아쉬운 게 그건 거예요. 뭐? 이번 공급이 왜 소극적이다라고 보냐면 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강남권에는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식의 무슨 뭐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역사를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청년 타운으로 뭐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의 그거 다 뭔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그 안에 보면 주택 공급 유형, 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보면 네. 새로 건설하겠다는 게 연간 7만 호 정도고요. 그게 네. 연평균 원래 6만 호 정도 짓던 게 7만 호 정도 짓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뭐 그 공공 지원 네. 개념이 그게 4만 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물량을 채워가지고 만 원, 그러니까 보통 짓는 거는 한 연간 10,000호 정도 늘어나거든요. 네. 공공택지가 어디서 막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량에서 넣고 공공 지원으로 넣겠다는 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내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지을 때 용적률 상한에서 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임대 아파트로 인센티브 주고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도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빼내고 공공 청사 해가지고 거기에 임대 아파트 짓는 거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물량을 맞춰 나가겠다는 게 이제 그
100만 호 짓겠다. 그 중에 네. 85만 호를 짓겠다라고 하는 게 공공 임대랑 공공 지원이거든요. 그 물량은 그걸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근데 왜 자꾸 전 소극적으로 느껴지지? 그냥 하겠다라고 우리 잘 살 수 있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준 그거라니까. 자, 그래요.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뭐 5년 동안 차근차근 실행한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차근차근 하고 싶어요니까 실행이 될지는 나중에 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했어요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렇죠. 5년 뒤에 봐야지 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빠진 거 두 가지에 대한 거 그래서 계약 그게 나올 때 이제 진짜 시끌시끌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12월 안에 나온다고 하는 지금 사실 12월 1일이에요 오늘. 벌써 12월이야. 네, 이번 달 안에 발표가 되겠다라는 건데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방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12월 중순 안에 뭔가 무슨 대책 무슨 이름 해가지고 또 하던데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우울한 크리스마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익숙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양극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참. 지금 고가 주택들 전고점을 뚫으면서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서울 튀어나오고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튀어나오고 있고 네. 지금 보면 이번 주 한국감정원에서 가격 그 그래프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이번 주 어디가 네. 제일 빨개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거 못 봤어요. 송파구가 제일 빨개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런 데들 다 빨갛고요. 송파가 되게 빨갛거든요. 양천도 빨갛고. 송파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뭘로 가냐면 역시 재건축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아서 조합원지 변경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재건축 쪽들로 가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극화 지금 이제 그런 말 그대로 통계는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뭐 거래량은 안 많아도 고가 거래 갱신이 되면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지를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겨울 되면 조금 시장이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네. 부동산 시장의 규제나 이런 걸 제대로 맞아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금 뭐 부동산 투자의 일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강력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니까 한 텀 좀 쉬고 가는 그런 모양새도 나오지 않겠냐. 겨울 되고 날씨 추워지고 하면 그런 생각이었는데 뭐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양극화가 되게 그러니까 되는 지역들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되게 급속도로 오히려 양극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데들은 찬바람 반대로 또 더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실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내년 것 같다. 봄 이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내년 겨울 준비하고 있어요. 네. 내년 겨울? 내년 겨울. 네. 아 내년 스키장 갈게. 내년이라는 겨울. 내년이라는 겨울. 내년이라는 내년에 안 좋을 겨울. 거다. 맞아. 그 얘기는 하셨었어요. 내년이라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근데 상황이에요. 거래가 안 돼서 안 좋을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안 좋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안고는 빠진 찐빵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서민들에게 어떤 긴 안목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려고 하는 주거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 신혼희망타운이라든가 네. 이제 내년 상반기에 지금 그 후속 기사들 그 이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청약제도 또 개선해서 신혼부부들에 대한 어떤 늘리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거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좋은 분양 나오는 거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네. 있을 네. 어떤 그런 해가 내년에 또 열리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주거라는 부분이 단기간에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차츰차츰 제도와 어떤 분위기가 바뀜에 따라서 내 여건에 맞춰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뭔지를 저희 별별수다와 함께 같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할까요? 네. 마지막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힘들다.
12월이 됐다고 크리스마스가 되길 기대하면서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